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해 전 세계에서 한 명대 미만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이어져 올해 수능 응시자가 5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학령 인구 절벽은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특히 전남의 저출산 문제를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남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명심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 전남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지연 목포대 간호학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출산 대책이 비록 이렇게 해법이 없는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전남의 현실에 맞는 활발한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가 저출산 문제와 인구 절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이정범 과장님께서 출산율로 본 우리 전남의 저출산 문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는데요. 합계 출산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평균 출생아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1.24명으로 이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은 상당히 전국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청년 인구 유출과 어떤 노인 인구 이렇게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연간 1만 한 2천여 명이 지금 사망하는 그런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5년도에는 노인 인구가 한 45%에 달한다는 그런 암울한 통계가 있고요. 네. 이처럼 저출산이 계속된다면은 인구 절벽 현상으로 지방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그 경쟁력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직면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노동력이 필요한 전남 농어촌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 출산율이 지난해 제가 말했던 대로 0.98명 정도인데 전남은 1.24명이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전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정근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구가 줄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학교에서는 벌써 인구 절벽 문제가 이제 학령 인구 절벽 문제를 2, 3년 정도 앞당겨서 맞게 됐습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도 사상 최초로 50만 명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런 형국인데요. 최현주 의원께서는 지금 전남의 이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전남 학령 인구가 2020년에 19만 2,577명에서 네. 2025년에는 18만 2,258명으로 한 5년 안에 한 1만 명이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학령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은 2045년에 그 학령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도로 지금 전라남도 그래서 한 32% 정도가 감소할 걸로 해서 굉장히 암울한 이런 조금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네.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학령 인구의 감소 문제가 결국에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 822개 학교가 통폐합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 통폐합 문제는 교육재정이 내려오는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재정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네. 그에 따라서 교원 수가 감소하고 그럼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실제 교육의 질이 하락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이런 과정에서 인구가 끊임없이 도시로 또 유출될 수 있는 이런 악순환 그리고
교육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서 저는 좀 대책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한 30%에서 4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통계로 얘기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학교 통폐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간인 학교가 사라지는 이런 것을 지역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인구 감소가 이미 예상이 돼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지금 계속 추진돼 왔고, 드디어 올해는 정부 예산이 30조 원을 넘어서는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난번 예산 관련 보도 때 저희가 많이 집중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 문제,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나, 이 부분을 한번 토론해 볼 텐데요. 먼저 이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패널들의 시각을 먼저 듣고 전제를 하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지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죠. 네.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 한 14, 15년 동안 계속해서 쏟아부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정도로 많은 이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희가 이제 너무 나쁘다는 말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네.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해보고 그 이제 가입 연령으로 올라갈 그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결혼이 얼마 전에도 수업 시간에 결혼이 필수냐 아니면 선택이냐 가지고 그냥 그 퀴즈처럼 돌려봤는데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좀 한 반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어지지 않으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4명 빼고는 모두 다 선택이라고 대답을 해서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말미를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을 파악했으니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흡연의 광고 사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흡연의 광고 사례. 네, 그 흡연이 아니라 이제 금연이죠. 그래서 금연을 하자고 얘기할 때 과거에는 막 폐암이 걸립니다, 구강암이 걸립니다, 이렇게 굉장히 끔찍하게 진행을 하다가 요즘은 그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금연을 하고 났더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요번에 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출산율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들의 삶의 질 이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였으니 아이를 가지면 결혼을 하면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더 홍보를 많이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해 나가면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보는. 지금이 가장 이 바닥에 바닥을 있으니 쳤으니, 네. 이제부터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면 펴나가자, 지금부터는 증가할 일밖에 없을 거예요. 지나치게 좀 그렇긴 희망적인 합니다. 기대를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부터 나오는 대책들이 진짜 대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장범 과장님, 지금 전남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정책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직접 담당하시는 도청 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 성과를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예.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출산과 또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100개 사업에 1조 2천억 원을 연간 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출산 장려 시책을 추진했고요. 예. 또 타 지역으로부터 어떤 벤치마킹 그런 지역으로도 이렇게 구상이 돼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을 방문하고 찾아오고 배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인구 유출로 해가지고 지속되는 이런 어떤 인구 감소 현상을 보자면은 좀 답답한 심정이 있는데요. 예. 이런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해결된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라든가 교육, 보육, 의료, 금융, 문화 등 어떤 종주 요건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렇게 확충이 되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금 이런 지금 방향을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인구 절반이 우리나라 절반이 수도권이 이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가속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역의 어떤 경쟁력 그런 하락 또 인구도 빈집빈 부익부 현상이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도는 지금 장기적인 어떤 출산 대응 방안으로 인구 대책 방안으로 2030 것이 이제 지방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 토론을 거쳐 가지고
그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네.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지금 그 윤명심 본부장님, 지금 그 저출산 정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무 지원 기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5년 단위로 실시를 함으로써 지금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하에 그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합계 출산율이 이제 교수님이랑 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하락을 해서 기본 계획인 출산 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중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또한 그 사회 진출 확대에 따라서 또 양성 평등이라든가 출산 양육 분야의 이제 복지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의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에서 그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속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주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실은 아이 출산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 상황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산율이 왜 안 오른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그 착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 출산 정책 전남도도 제가 좀 살펴봤고 이번에 정부도 좀 살펴봤는데 실은 그 가임기 여성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혼 가족 중심으로 거의 출산 정책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출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저는 기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출산 지도, 행자부에서 출산 지도 이거 가임기 여성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를 지도로 표시하면서 굉장히 그 여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논란이 됐었죠. 네, 우리가 애 낳는 뭐 저기냐 이런 표현까지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 하게 됐고요. 전남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 선남 선녀 만남 프로젝트. 저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 출산 정책으로 뭐 출산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출산 정책이 관주도로 가면서 실제 그 왜 우리가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에 천착하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인구 증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실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백화점식의 어떤 나열식 사업만 있을 뿐이지 그럼 전남이 대표적으로 전남의 특성에 맞는 출산 정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실은 저희가 뭐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근본적인 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지영 교수님, 저출산 대책이 마련하기가 방금 최현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이고 워낙 많은 부처고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이걸 여성 정책으로도 바라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이 마련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들 이유는 뭐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것 중에서도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남의 그래도 장점이라고 본다면 그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세종은 정말 높고 그 평균이 한 0.97 정도라고 하면 세종은 뭐 1.5, 1.6 정도 되고 그래도 전남권이 1.2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통계청 자료들에 비하면 그 뭐 학교에 대한 만족도 그러니까 학교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통계 쪽으로 잘 잡히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 평균이 매우 좋다고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1.2, 1.3이면 우리 전남권은 12, 14이래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만족도 이런 거는 저희가 월등히 높아요.
거의 전국적으로 그냥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린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입이 저는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를 인구 유입. 근데 네. 유출되는 걸 방지한다기보다는 유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가 혹시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인구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세종시하고 전남인데 네. 세종시는 좀 섬 같죠.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모든 것이 세팅이 딱 돼서 유입을 시켰는데 그게 매우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동일한 직군들이 모여 있고 경제적으로도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정적이면서 예측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아기를 낳는다거나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국공립 유치원도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한 24% 거기는 한 97%의 국공립 유치원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아기를 정말 낳아도 편안하게 나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 하나 얘는 전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생각할 때는 곧 없어질 도도 많고 막 이렇게 군도 많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출산율은 높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나름 만족도는 높고 여성의 평균 연령도 되게 낮아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래서 결혼 연령이 30.4세라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만 그래도 20대, 29세 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이니까요. 그런 네. 걸 잘 활용하면 저희가 좀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해서 대책이 네. 지금까지 쭉 추진돼 온 게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 예산이 드디어 올해 뭐 30조 원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그 지원 활동들은 어떤 부분들로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강주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 인식 전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출산 친화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을 수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전라남도의 예산으로 지원받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사회연대를 둘 수가 있는데요. 예. 사회연대란 전남 지역의 20여 개의 그 기업이나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정기회의라든가 출산 친화 프로그램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걸 연중 또 추진하고 있고요. 전남의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3 내지 7세의 자녀를 둔 이제 초보 아빠 또 육아에 서툰 아빠들이 그 온라인 미션을 매주 수행함으로써 그거를 SNS 상에 또 올리고 그래서 전국에 그 아빠 육아 참여에 대해서 동참하는 인식 전환 프로그램을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 이른바 육스타그램 뭐 해서 애들 사진을 계속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네, 활동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정분 과장님, 전남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지금 1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1조 2천억 원 정도가 좀 규모로 그 저출산과 또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가지고 청년 지원을 싹 망라해가지고 1조 2천억 돈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1조 2천억이라는 것이죠. 예, 네. 예. 아까 이제 우리 최현주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어떤 뭐 것이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겠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공공산후 지역에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진행해 왔고요. 또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라든가 찾아가는 이제 오지라든가 그런 데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네. 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한방 난임 시술 지원 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우리가 이제 최초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 것들 또 그런 그 출산 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등 이런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출산 정책 우수 광역 상을 받고요, 대상을 네. 받고 또 세계 부분날 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출산 광역 시도 대상도 수상했고요. 또 그저께는 이제 감사원에서 어떤 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모범 사례 그런 표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전남에서는 우리 출산의 그 기여를 상당히 뭐 전국에서 2위니까 굉장히 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역으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인구를 보존하기 차원에서 그래 아까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원 특별법을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출산 장려금 정책 이게 지속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움은 되는 정책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을 아까 왜 그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혼 여성과 아기를 낳는 대상으로 좀 포커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저는 줬다가 뺐으면 더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는 계속 맞는데 그리고 더구나 이게 여러 지역 자치구들이 서로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되게 좋아지는 양상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난임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네. 뭐 22만 가구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비혼이지만 아기를 생명을 선택하는 경우들 있죠. 예. 낙태 부분인데 그 지금 한 2005년에 직접적인 통계가 잡힌 건 사실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몇 명이나 낙태 시술을 하고 있냐 이래서 그 당시 태어난 아기들이 한 40만이 넘을 때 35만 정도가 이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현실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이 전남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한 12,000명, 12,350명 정도 됐을 때 네. 그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아기가 전국적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10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을 예상이 되어졌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장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98% 이상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를 선택하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전남에서 태어난 아기들 한 4배의 숫자 아기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아까 왜 먹튀라는 표현 우리 쓰지 말자고 말씀하셨듯이 그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생명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아기를 낳아서 길러준 아기들한테 좀 유난스럽게 좀 잘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왜 서울 같은 데도 지하철 타면 그 분홍색 아기들 자리, 산모들 자리 앉지 예. 말자고 계속 홍보해도 여전히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기 갖는 게 무슨 유세냐, 벼슬이냐 이럴 수 있지만 좀 유난스럽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듭니다. 예, 그 어르신들도 요즘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 애 가진 게 벼슬이냐라고 하면은 대단한 맞다. 애국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식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볼 때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고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출산 양육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윤명심 본부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를 개선하거나 이런 인식을 개선한다라고 하면 어느 방향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정부에서는 이제 출산 친화에 대한 것을 합계 출산율의 포커스를 그 워라밸 정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복지부와 함께 수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 출산 친화 환경 분위기 조성 사업의 포커스, 네. 그래서 인식 전환 개선 사업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아이사랑 사이트라고 지금 임산부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정부 사이트인데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그 전문가를 통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예. 또 특히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그 모유수유 전문가 육아 전문가들이 24시간 그 상담을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임산부에 대한 이제 배려 캠페인을 전국 지하철을 통해서 자리 양보하기라든가 요즘에는 자리 양보하기가 아니라 자리를 비워두는 예. 예, 그런 이제 인식 전환 이제 캠페인으로 이제 저변화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라든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모유 수유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설치되어 네.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빠가 들어가서 또 기저귀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장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대상별 그 생애 주기별 교육을 1년에 700 내지 800회를 뭐 임신부 또 뭐 대학생 또 부부 대상 부모 중심 또 아이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꾸준히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연중이 하다 보면 2011년부터 했거든요. 인구보건복지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여함으로써 서서히 스며들기 인식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주로 그런 교육들을 신청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찾아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예,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대상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약간의 적극성은 좀 필요한 그런 교육이군요.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예. 우리 최윤주 의원께서는 지금 이 부분 출산 양육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전남에서 어떻게 지금 좀 더 확충되고 어떤 방향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네. 번째는 그 저출산 대책,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이게 굉장히 부서가 막 분리돼 있습니다. 부서가 분리돼 예,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 대책 같은 경우는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 거고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 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또한 여성 정책관실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지금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여성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 이런 출산, 보육, 청소년, 여성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좀 통합되면서 컨트롤 타워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행정기구의 변화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전남도에서 이걸 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워라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남이 일생활 균형 지수가 35.2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4위입니다. 근데 이게 왜 14위가 나왔냐면 실은 조례도 없었고요. 이 조사할 때 그다음에 지원센터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8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일생활 지원센터가 지금 내년부터 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서 전남의 특성에 맞는 실은 전국하고 전남이 굉장히 다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이 뭐 9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출산 정책, 육아휴직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지자체 이런 데가 아니면은 실은 출산 육아휴직이라는 걸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센터를 통해서 오히려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전남을 만드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제 그 교육 행정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전남도에서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요즘은 내가 길을 갔는데 우리 동네에 가로수길이 정말 좋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젊은층의 어떤 요구, 이거는 그 주거환경의 문제라든가 교육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아이들 정원 수가 차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남이 지금 관광 서비스 요걸로 좀 방향을 저는 가지고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과를 관광학과, 뭐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학과로 개편을 같이 한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그 미래 인재를 위해서 전남에서 투자를 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같이 조금 협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대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그 학령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가 조금 전에 그 가임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고 그것이 기반이 돼 있던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이제 그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하는 게 그 가임기 여성 인구 대비 그 노인 인구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여성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생존 조건 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광주 전남 지역 여성 친화적인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일단 먼저 전제를 한번 듣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를.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포럼이나 뭐 간담회들이 이미 있어 왔고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 이미 다 보도자료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시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 좀 과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현명한 답으로 이끌어가야 되나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성 친화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남의 특성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여기 유입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여기가 참 만족도가 높아서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그냥 생계형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싶은데 여기서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유출이 일어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성들 좀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일이 병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남편 혼자는 벌 수 없는 세상이고 여성들도 계속 사회로의 진출의 요구가 있으니까 이럴 때 그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정말 우리 전남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학교를 왔는데 네. 병원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교사, 학교 이런 분들은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병원들도 사실은 아주 대단한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웬만한 병원들은 다 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아기 낳고 나면 이제 아주 뭐 그냥 당연하게 쓰는데 위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못마땅하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더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인 정책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지금 주로 이제 고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윤명신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양육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을 바라보는 시각, 여성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그렇게 여성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보도 자료가 많다라는 답변으로 이렇게 피해 가셨습니다만은 그걸 전제로 놓고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출산 친화에 대한 이제 선두적인 이제 뭐 단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아빠 육아휴직 제도도 이제 정책적으로 11월 달에 또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는 실시를 해왔고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라고 하죠. 그것도 자유롭게 쓰고 또 임신을 하면은 보건 육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정말 눈치 보여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출산 휴가까지도 그랬었는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 썼던, 그러죠.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소규모 직장이라든가 기업들에서도 이게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제도 더더구나 배우자 육아휴직제도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CEO에 대한 그 관심과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남도에 있는 이제 지역 내의 그 기업들이나 단체들, 그 CEO들의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단체에서 그걸 선발적으로 하면 또 뭐 질투 내듯이 서로 자랑스럽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정근 과장님 지원금 제도라는 걸 충분히 홍보가 되고 활용을 하고도 있죠.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뭐 일 가정 양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보니까 이제 우리 도청 사례를 보면요, 2015년도에 뭐 10명이 휴가를 갔다 했을 때는 그 중에 1.4명이 남성이 포함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10명 중에 3.6명이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상당히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출산 이런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고 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가져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고 또 이렇게 관내 기업들하고 이렇게 계속 협력해 가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널리 홍보하시겠다라는 건데요. 예, 문재 교수님. 네, 하십시오. 네. 그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때는 없었던 예. 그리고 1점 몇 %였는데 6% 올라갔다고 매우 3.6% 급진적으로 아니고 올라갔다고 3.6 말씀하시잖아요. 3.6 3.6명. 네, 예, 네. 예, 예. 10명 근데 중에서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양성평등 지수 이런 걸 학생들하고 설문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 네. 수업 시간에 진행된 건데 내가 육아휴직이나 부인이 가장 역할을 하는 거에 동의하냐? 남성들이 거의 100% 동의했어요. 전 놀랍다. 여성하고 남학생이 저희는 한 20% 정도 되는데 100% 동의하고요. 만약에 가장을 역할을 부인이 할 때 내가 그럼 육아를 전담할 의향이 있느냐? 남자들이 100% 동의했어요. 저희 학생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 때는 요만큼 했는데 지금이 이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식의 개선은 우리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여기 패널 앉아 있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눈에 맞춰진 정책으로 좀 대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져서 공감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공감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현재 이제 데이터로 말씀해 주신 네, 거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90년생이 온다 그 책 이후로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과 이 세대 간의 간극이 어느 정도 컸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 주는 사례들이 바로 남성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토론할 주제는 많았는데 지금 어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서요. 지금 맺은 말로 지금 저출산 대책의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맺은 말을 짧게 한마디씩 하시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드릴게요. 예, 어떤 부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출산에 성공한 어떤 선진국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하고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16세까지 자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대학까지 무료 공교육을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고요. 그 또한 그런 것들을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헝가리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면 4천만 원을 정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나면은 대출 이자는 면제해주고 셋째 아기가 나면은 그 대출 원금을 이렇게 탕감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출산 정책을 펴고 있어가지고 결혼이 거기도 헝가리가 인구 절벽 현상까지 갔는데 굉장히 결혼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출산 장려금이 지역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네. 고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앙에서는 어떤 아까 출산 장려금 같은 그런 현금성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하고 또 지역에서는 출산 친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자체마다 좀 대책이 들쭉날쭉한 것을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평준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도 학생들하고 늘 같이 있지만 더 홍보를 많이 하고 긍정적인 효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정말 저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최은주 의원님 맺은 말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이를 왜 낳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실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한 노후까지를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현 사회 시스템에서 쉽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제도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국가에서 과감하게
교육과 보육 이런 문제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선언을 해야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가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을 하기보다는 저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건지,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선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윤명신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취업난과 결혼으로 수반되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라벨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출산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사나 육아 문제가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성도 함께하는 아빠 육아 참여를 통해서 인식 전환 프로그램이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적극 대비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축,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장시간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대학의 위기로, 학교의 위기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주거와 양육, 보건복지, 일자리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정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에 소요된 예산이 30조 원에 달한다고는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출산 정책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국가, 지자체의 노력이 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